판매가 일어나면 사실 내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돈이 정산되는 그런 형태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자면서도 돈을 버는 뭐 방법들 이제 시도는 다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당시에 이제 한창 떴던 게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더라고요. 네, 포리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네, 돈 버는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네. 기술이나 스킬 물론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또 포리얼님한테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빈털털이었다가 1년 만에 연봉 1억에 달하는 수익을 낸 비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하셨던가요? 일단 저도 사실 지금 이제 뭐 부업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했는데 원래 저의 시작은 이제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유튜브로 돈을 벌자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기사들이 한창 나올 때였는데 그때 2019년. 2019년. 네. 그때 뭐 어린아이들이 막 빌딩을 샀다 뭐 이런 기사들이 한창 나오던 때였어요. 자극적인 기사들. 네. 그때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막연하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업들을 하나 둘씩 찾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뭐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몸을 써서 시간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부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대리운전이랄지 퀵 배달, 지금 배달하는 그런 거 이제 또 배달 대행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할 때 돈이 벌리지만 일을 안 하면 돈이 벌리지 않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한번 만들어 놓고 수익이 나오는 구조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도를 했던 것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뭐 소위 말해서 수익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건설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곱씹어 보면 내가 실제로 뭐 노동이라든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구축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던 내용 중에 자면서도 돈을 버는 뭐 방법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모든 파이프라인을 제가 직접 구축해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시도는 다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당시에 이제 한창 떴던 게 쇼핑몰 운영, 특히 이제 뭐 위탁 판매나 드랍시핑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다른 데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고객의 집까지 그냥 배송을 중간에서만 대행해주는 사실 역할을 하는 부업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해보다 보니까 사실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계속 신경을 써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 유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내가 계속 노동을 들여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결국에 찾아보니 디지털 상품을 파는 게 내가 시간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들이면서 돈을 버는 것과는 다른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던 게 결국에는 나의 어떤 창작물이죠. 창작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어서 파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한 적도 있고 결국에 책을 출간하는 것도 사실 이런 영역에 속하죠. 근데 우리가 책을 출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PDF 형태로 된 전자책을 만들어서 전자책 문서를 판매하는. 근데 거기에도 충분히 나의 이제 노하우나 경험이나 지식들을 담아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녹화된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판매가 되면서 돈을 벌어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을 더 들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판매를 하는 이제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자동화로 벌려면 4가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상품을 생산하는 게 자동화돼야 되고요. 생산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일즈가 자동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와서 그걸 보고 구매를 해가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고객을 만나면서 사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 세일즈 과정이 자동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래픽이 자동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이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트래픽이 자동화가 되는 거고 마지막 4번째로 딜리버리 시스템이 자동화가 돼야 되거든요. 딜리버리라 하면
고객이 와서 결제를 하면 그 결제한 사람한테 상품을 전달하는 단계가 딜리버리인 거죠. 만약에 유통이라고 하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상자 뭐 배송, 포장하고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상품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하나만 구축을 해놓으면 와서 결제하고 알아서 다운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디지털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영역으로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이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상품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모티콘도 될 수 있고 네. 책이 될 수도 있고 강의도 될 수 있고.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핵심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남들한테 효용을 줄 만한 디지털 콘텐츠를 잘 네.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포리얼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그런 콘텐츠를 찾아서 제공해 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정말 이제 그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내가 막 엄청나게 상위 0.1%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많이 좀 매몰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나와서 주식 투자를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선배들 따라서 빨리 하셨나요? 네, 돈을 많이 잃었죠. 이제 뭐 선배님이 이제 요거 좋대. 네. 그럼 그냥 듣고 따라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손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뭐 투자론이라는 수업도 있었고 뭐 그런 데 들어가면 되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뭐 가치 평가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수익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돈을 잃으니까 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가치 투자와 관련된 책도 여러 가지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만의 투자 원칙을 어느 정도를 정했는데 그냥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기초는 알려줄 수 있는 전자책을 써보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경제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어디 증권사의 트레이더였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일단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일단 써보자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처음에 10,000원 정도 언저리에 팔았는데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내용을 좀 더 업데이트를 하면서 가격을 점점 올려서 나중에는 그 PDF 문서를 30,000원에 팔았는데 그래도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뭐 이전에 어떤 커리어를 길게 가져갔던 그 영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충분히 뭐 경험하고 배워보고 했던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앞서서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쵸. 사실 이렇게 PDF로 간편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PDF를 전문적으로 유통해주는 그런 사이트에 올리신 건가요? 네, 지금은 크몽이나 뭐 이런 데서 전자책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상품을 등록만 해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고객들이 이제 결제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창작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빠르면 2주에서 뭐 길면 한 달 정도 걸려서 사실 PDF 문서라는 게 우리가 일반 출간책처럼 막 300페이지씩 이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한 30몇 페이지 이 정도 분량으로 일단 처음에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기준이 생겨서 뭐 최소 4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제 쓰면 판매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판매가 일어나면 사실 내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돈이 정산되는 그런 형태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앞서 말씀해주신 뭐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기술 4가지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트래픽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거기 올려놓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걸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약간 자신만의 뭐 마케팅 활동 그런 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일단은 이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트래픽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 구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이미 고객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트래픽을 만들고 또 우리 마케팅 구조를 만들어 놔야 사실 판매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상품의 소개 이미지나 상품 소개 페이지에는 충분히 당연히 성의 있게 써놔야 되고 그래서 플랫폼에 원래 있는 고객 풀들도 우리 거를 보고 뭐 상세 페이지를 읽어보고 구매할 수 있죠. 근데 그 외적으로도 내가 만약에 뭐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다면 뭐 블로그랄지 유튜브랄지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내 전자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더 올려서 예를 들면 뭐 맛보기 정보들을 올려준다든지 전자책과 관련된 관련 정보들을 조금씩 풀면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잠재 고객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요거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플랫폼에다 올려놓은 상품의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제 유입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가격대를 좀 더 높여서 내가 상품을 좀 더 가격대를 높게 팔고 있다. 요즘에 보면은 전자책도 고가의 전자책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핵심 노하우를 담은 네네. 책들. 근데 이것도 뭐 분량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실 정보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뭐 PDF로 된 진짜 전자책이 뭐 9만 원, 뭐 19만 원, 뭐 이렇게 야. 판매되는 전자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판매가 잘 일어나고 와. 후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거는 사실 충분히 유료 광고를 돌리면서도 해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조죠. 그렇게 이제 고가의 상품으로 간다면. 근데 내가 만약에 뭐 8,000원, 10,0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걸 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나 뭐 인스타 광고를 돌려서 또 더 트래픽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조금 사실 광고비가 더 들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 전자책, PDF 파일 이런 쪽으로 오면서 사실 책이라는 거는 가격 상한선이 네, 은연중에 다 그렇죠. 정해져 있잖아요. 한 2만 원 넘으면 사실 네, 안 팔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보의 양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본다면 내가 드리는 뭐 노동이라든지 시간 이런 건 더 짧아지는데 네. 부가가치는 더 커지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괜찮은 시장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판책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량을 일단은 채워야 하는 그런 게 있고 맞아요. 네. 보통 초반의 내용은 사실 핵심 정보보다는 Y에 대한 내용이 커요. 그러니까 검증이나 Y나 증명에 대한 내용들이 책의 초반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왜 이 책의 내용이 진짜 당신들이 읽어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 그걸 설득하기 위한 내용들이 초반부에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고 사실 핵심 정보라고 뽑아내면 사실 엑기스는 몇 페이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요즘에 점점 더 급해지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근데 많은 정보를 같은 시간 내에 받아들이고 싶어 하다 보니 오히려 PDF 전자책 같은 경우는 엑기스만 담아 놓으니까 뭐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를 알려주는 PDF 전자책이다. 그러면 사실 한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안에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진짜 핵심 정보는 다 담아 놓거든요. 그리고 뭐 꿀팁부터 유망 지역까지 몇 페이지로 이렇게 남겨놔요. 네. 근데 우리가 경매 책을 사실 하나 사서 보려고 그러면은 분량도 되게 크고 부담스럽죠. 경매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다 읽어야 되잖아요. 네, 역사도 나오고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난 네. 경매 왜 해야 되는지도 이미 이제 알고 있고, 경매가 뭔지도 알아. 근데 이제 이 방법과 핵심적인 노하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전자책이 고가여도 분량이 적더라도 구매를 하는 거죠. 네. 가뜩이나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정보는 그쵸.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 핵심 엑기스만 딱 전달해 줘가지고 나의 그런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부가가치가 커진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물론 이제 작성하신 그런 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보는 사람,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를테면 앞서서도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뭐 약간 기사 쪽으로 말하면 야마라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키워드를 잘 선점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구매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끔 잘 세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핵심은 잠재 고객을 잘 모으는 건데 제가 만약에 뭐 부동산 경매를 알려주는 전자책을 썼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 아니면 재테크 최소한 재테크에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일단 많이 모으는 게 먼저 1번이겠죠. 네네.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팔로우로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그 잠재 고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맛집 인스타그램을 막 운영하면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한 3,000명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경매 부동산 전자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차피 팔로워 3,000명이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 거 홍보하고 하면은 팔리겠지. 3,000명이나 있는데. 그런 거는 되게 이제 오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냥 뭐 내가 맛집 이런 거 올리니까 맛집에 관심이 있어서 팔로우를 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거기다가 대고 이제 이걸 팔겠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앞서서부터 관련 컨텐츠들을 일단 올리면서 뭔가 팔로우를 모아놓는 작업, 블로그로 치면 이웃을 확보하고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를 확보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다 경제에서도 주식 클래스나 뭐 재테크 관련 클래스들을 열었을 때 효과가 좋겠지만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뭐 기타 잘 치는 법 이런 강의를 누가 갑자기 열었다라고 하면 사실 사이다 경제 차원에서 모객이 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네요. 아니면 뭐 탁구 잘 치는 법 이런 강의를 만약에 한다. 그럼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잠재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잠재 고객을 미리 모으기 위한 컨텐츠를 해야 되고
그 컨텐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끼라고 보셔야 돼요. 미끼. 내가 잡을 그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내가 미끼를 계속 던져야 되는데 그냥 뭐 이것도 던졌다가 저것도 던졌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길 바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쓴 전자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반응할 만한 정보들을 올린다. 그리고 그 전자책이라는 게 있다라는 존재를 사실 은연중에 이제 암시를 계속 뿌려놓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전자책에서 멈추지 않고 전자책을 내고 나서 전자책을 판매하면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강의 같은 거를 또 더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뭐 강의까지 더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이번에 뭐 강의를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컨텐츠로서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전자책, PDF 이런 네.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약간 초보, 뭐 초보 M장러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막 부업을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소셜 미디어를 키우는 작업은 누구나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시대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소셜 미디어를 키우지 않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되게 너무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데 도끼를 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건데 지겠네요, 그러면. 남들 다 총 들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면 유튜브, 블로그면 블로그,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 뭔가 하나를 정해서 이제 그 거기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계속해서 컨텐츠 생산 능력을 일단은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돼야 사실 상품 크리에이션도 거기 그 능력에서 기반해서 사실 많이 나오는 거고 컨텐츠를 사실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컨텐츠 상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일단 속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글쓰기라든지 디자이너 수준으로 막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간단한 요즘에는 디자인 툴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걸 써가지고 최소한 그냥 보기 껄끄럽지 않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자인 능력 뭐 아니면 간단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랄지 이 정도의 어떤 속근육들을 좀 키우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렇게 키워서 뭔가 팔로워든 팬들이든 어느 정도가 모이면 거기다가 붙일 수 있는 수익 구조는 되게 다양하게 이제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상품도 안 만들고 그냥 당장 어떤 특정군의 타겟을 내가 모아놨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정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막 중구난방으로 모이지 않았을 때. 네네. 그러면 그냥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제휴 마케팅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선 너무 흔하게 이제 인식되고 있는 게 쿠팡 파트너스, 뭐 아마존에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가 있고, 솔직히 뭐 해외에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그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이제 소개하고 그때 뭐 구매가 일어나면 사실 그 사이에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이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약간 착각해서 이게 막 뭐 다단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이게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래서 네네. 해외에서는 뭐 웬만한 기업들이 다 쓰고 있는 마케팅 기법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쿠팡 파트너스가 제일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 지금 공통된 관심사 모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제품들을 뭔가 추천해 주거나 내가 리뷰 컨텐츠를 올리거나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제휴 링크를 달아 놓으면 거기서 만약에 구매가 일어나면 내가 수수료를 정산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상품도 만들지 않고 그냥 링크 하나 다는 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좀 시작을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죠. 사실 SNS 최후를 키우는 게 뭐 향후에 뭐 자신만의 그런 제품을 팔기 위한 그런 뭐 판매 채널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채널 자체만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것을 사실 안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언제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굳이 뭐 내가 어떤 유통을 할 거다 아니면 뭐 브랜딩 사업을 할 거다 해서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키워야지가 아닌 거죠. 이미 키워놓으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어느 정도만 모아놓으면 사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사업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도 어떤 특정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소셜미디어를 키워보시는 작업은 그냥 해봤을 때 손해보는 거는 없을 거다.
또 들으니까 궁금한 게 네. 되게 많잖아요. 인스타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네, 네이버 그렇죠.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하면 뭐 유튜브도 있고. 네. 그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이거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글쓰기가 죽기보다 싫어. 근데 주변에 이제 그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블로그를 해야 돈을 번대요. 그래서 블로그를 해요.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낮은 거죠. 내가 어떻게 뭐 하기 싫어도 10개, 15개까지는 글을 쓰겠지만 그게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소셜미디어 운영의 핵심은 사실 지속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컨텐츠가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면 블로그에 글 10개나 썼어. 땡. 이렇게 하면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걸로 수익화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글쓰기가 나는 좋아요 하면 블로그가 적합한 거고 난 영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에 큰 거부감이 없다. 그럼 유튜브도 너무 좋은 채널인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짧은 영상에 와다다다 나는 설명을 하고 이런 게 더 좋더라 하면 요즘에는 쇼폼 컨텐츠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틱톡으로 가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에서 쇼츠만 운영을 하던지 사실 이거는 멀티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쇼폼 컨텐츠는 저는 되게 유망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3개의 그 소셜 미디어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거나 아니면 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카드 뉴스처럼 뭐 내가 이미지 형태로 뭔가 정보를 짤막짤막하게 전달하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하면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고 네. 그러니까 어떤 소셜미디어를 해야 돈 벌어요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해도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게 나랑 맞냐 안 맞냐가 더 중요한 영역이다.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증폭시켜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잘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다 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도 잘 만들고 글도 열심히 쓰고 하는데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온라인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를 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흔히 저지르는 실수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돈을 잘 못 벌더라 이런 게 일단 뭐가 있을까요? 뭐 저지르는 실수들 너무 많은데 방금 이제 소셜미디어 키울 때에 대해서만 보면 컨텐츠를 일관성 있게 올리는 게 아니라 되게 중구난방으로 올리면 일단 공통된 관심사의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화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빠지고 그러니까 주제가 같더라도 타겟이 달라지면은 사실 수익화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운동은 똑같은 운동에 대한 만약에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타겟은 말라서 컴플렉스가 있는 남자들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근육을 키우고 더 이상 뭐 어디 가서 야, 너 말랐어 이런 소리 안 듣게 만들어주는 게 제 이제 어떤 상품이다. 그래서 살찌우는 뭐 운동 코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네, 식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운동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교육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내가 팔려고 하는데 컨텐츠는 주제는 운동 똑같지만 막 제가 뭐 90kg에서 이번에 사진 찍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이런 컨텐츠를 갑자기 올린다 그러면 우리 타겟과는 사실 거리가 먼 컨텐츠인 거죠. 똑같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런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저지르세요. 그러니까 주제 안에서 그냥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뭐 피아노 연주가 주제다. 그러면 성인인데 피아노를 취미로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타겟으로 정해놓고 모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피아노 연주에 감상하는 것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 뭐 배우는 거는 상관없고 그냥 자기 전에 피아노 음악 듣는 게 좋아하는 사람을 모을 수도 있죠. 아니면 피아노나 뭐 악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냥 나처럼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모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익화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내가 레슨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았으면 당연히 이제 레슨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연주 감상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면 내가 뭐 기념 앨범을 만들어서 팬들한테 이제 굿즈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화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악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면 악기 뭐 도소매 업체랑 이렇게 제휴를 해서 뭐 좀 좋은 조건으로 판매를 연결해주고 거기서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유통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타겟이 딱 정해졌을 때 수익화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막 뭐 어떤 히트곡의 커버곡 연주 컨텐츠를 올렸다가 또 오늘 뭐 무슨 피아노 언박싱 리뷰를 올렸다가 막 이러는 거죠. 내 채널 주제는 피아노니까. 근데 같은 피아노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지금 공통된 관심사의 사람들을 모으려면 좀 일관되게 컨텐츠를
그들을 생각하면서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수익화를 좀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딱 응집해서 타겟을 모아서 거기다가 이제 수익화를 붙여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넓은 그런 뭐 예를 들어 잠재적인 고객을 모으기 네. 위해서 뭐 이런저런 컨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확실하게 내가 타겟팅을 명확히 해서 한 번 더 네.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쪽에다가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조금 더 빨리 가는 데에 효과적인 거죠. 제가 만약에 운동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채널들, 이런저런 컨텐츠를 다 해서 운동에 대한 메가 채널이 됐다. 그럼 사실 그때는 뭐 예를 들면 채널에 구독자가 한 50만 명, 100만 명 되는 채널을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걸 뭐 다이어트 관련 식품을 만약에 유통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 3만 명은 관심이 있어서 샀다. 이렇게 되겠죠. 네네. 대신에 근데 그러니까 이 가정은 메가 채널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이걸 진짜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더 니치 마켓을 정확하게 잡고 내가 그 영역에서는 나를 떠올리게 만들겠다로 전략을 잡고 가는 게 수익화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좋은데 그 처음에 딱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익이 나면은 그게 약간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쵸, 계속해서 그쵸. 할 수가 있는데 네. 계속 막 수익이 안 나고 시간만 가고 하면은 지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확장은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서 확장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니치 마켓을 딱 잡고 여기서 확장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점점 펼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사례로 들었듯이 마른 사람을 대상으로, 마른 남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알려주는 걸 내가 했다. 그렇게 해서 마른 남자들만 잔뜩 모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마른 남자들 중에서 또 살이 쪄가지고 이제는 내가 생애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해보네 이런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이제 다이어트 컨텐츠도 올릴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살을 찌우려고 막 햄버거도 먹고 이렇게 막 일단은 먼저 먹는 거를 막 알려줘서 많이 먹었더니 알게 모르게 나는 이제 뱃살도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뱃살을 또 빼는 방법의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 결국 운동 영역에서 다 확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또 다이어트에 대한 것도 다루게 될 거고 어차피.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수익화를 못하고 그냥 계속 버텨야 되는 상황으로 컨텐츠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니치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부터 수익을 만들면서 확장해 나가는 게 더 수익화를 하는 영역에서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재밌는 그 네.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무인 판매 시리즈. 네. 이게 이제 조회수 거의 200만을 넘었더라고요. 네. 이게 200만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했던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라가 제가 다 했던 실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유튜브로 원래 돈을 벌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터지는 영상을 막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그때는 니즈였어요. 네. 왜냐면 유튜브 조회수 수익으로 막 돈을 벌어야 된다는 네.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 파생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고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초창기에는 못 했었어요. 유튜브를 만들어서 할 때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저런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조회수가 터지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에 대한 기획을 항상 했었고 그런 와중에 과거에 이미 너무 검증되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열광했던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면서 그때 그냥 우연히 했던 게 그 일밤에 양심냉장고 옛날에 했던 그걸 바탕으로 양심상점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정말 싼 거 뭔가 저렴한 물건 이때 이제 그래서 우산 뭐 생수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도매로 이제 사와서 도매이지만 그냥 소량으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한 20개씩. 그래서 뭐 우산도 투명 우산 20개를 그냥 도매로 사서 뭐 하나에 1,100원인가 뭐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우산통을 이렇게 상자에다가 그냥 좀 허접하게 만들어서 지하철역에다가 비가 오는 날 놔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기에 놔두셨어요? 아니면 뭐 나오는 출구 근처에다 놔뒀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냥 돈통을 앞에다가 조그맣게 붙여놔가지고 뭐 금액도 안 써놓고 그냥
원하는 만큼 넣고 가져가세요. 대박이네요, 그거. 그렇게 했을 때 원가보다 더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어. 이제 그 양심상점의 컨텐츠의 그거였는데 어. 원가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결과적으로요? 뭐 5,000원을 넣고 가신 분도 네네. 계셨고, 어. 2,000원을 넣고 가신 분도 계셨고, 원가보다는 더 넣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한국의 어떤 양심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컨텐츠적 요소들이 좀 그렇게 많이 담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그냥 원천은 사실 그냥 과거에 성공했던 컨텐츠가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방송계에서 성공했던 양심 냉장고를 그냥 뭔가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가 시작이었다. 네. 사실 되게 잘 된 거를 벤치마킹해서 나만의 네. 방식으로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는 것이 정말 좋겠네요. 사실. 네. 책에서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라는 네. 생소한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세일즈를 자동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판매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 저의 고민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거였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서 아까 그런 양심우산 뭐 이런 컨텐츠들이 막 터지고 하니까 구독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이제 넘는 채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안도 많이 받고, 직장인 분들을 위한 부업으로 월 100만 원 만들기, 뭐 강의를 찍자.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해서 강의도 찍고, 이게 뭐 강의 상품도 나오고, 또 제가 파생적으로 뭔가 이것저것 시도를 하면서 사업도 해보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구독자가 많고 하면 당연히 많이 잘 팔리겠지. 그렇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팔로워가 클라이언트로 당연히 변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팔로워가 클라이언트로 변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떤 우리가 또 뭔가 마케팅적인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팔로워한테 그냥 다짜고짜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한다고 클라이언트가 돼주지는 않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든 게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었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골자는 뭐냐면, 이름이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인 이유가, 할리우드 영화가 런칭을 할 때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영화가 제작되는 순간부터 일단 밑밥이 다 깔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마블의 뭐 새로운 뭐 영웅 시리즈가 이번에 또 촬영이 들어갔는데 뭐 주인공이 누구라더라. 뭐 양조위가 이번에 뭐 카메오로 출연을 한다더라. 뭐 이런 어떤 기사들을 우리가 접하죠. 맞아요. 네. 영화가 나오기 한 수년 전부터 접해요.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 뇌리에 씨앗이 심어져 있는 거죠. 언젠가 저런 게 나오겠구나. 양조위가 여기 마블 시리즈에 나오나 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개봉이 근처에 가까워 오면 점점 이제 뭔가 고조가 되죠. 뭐 이렇게 전 세계 기사들도 뿌려지면서 뭐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배우들도 이곳저곳에 자꾸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뭔가 분위기가 고조되다가 딱 그 전 세계 동시 개봉 런칭 날 한 방 빵 터뜨리는 날에 사실 그 모든 사전에 어떤 그 빌드업들이 다 이제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상품도 똑같은데, 애플이 아이폰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년 전부터 뭐 루머라고 해가지고 무슨 디자인이 유출됐다. 뭐 이번에는 카메라가 5개 달린다더라. 아니다, 4개다. 네네. 뭐 이러고 뭐 애플 전 직원이 뭘 또 유출시켰다. 뭐 이러면서 막 기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막 퍼다 나르죠. 그러니까 사실 돈도 안 들이고 그냥 전 세계에다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애플이 그거를 정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정보였는데 그거를 노출된 거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케팅적인 사실 그거거든요. 돈 들이지 않고 사람들은 그런 거를 또 퍼뜨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뭐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도 조금씩 내고요.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을 해요. 베타 테스터도 어떻게 보면 뭐 미리 상품을 써볼 수 있는 어떤 혜택처럼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테크 인플루언서들한테 다 공짜로 사실은 아이폰을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막 리뷰하고 이러면서. 네네. 그렇게 이제 막 이미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그 상품의 존재부터 해서 나올 거고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내가 이거 사고 싶어라는 마음을 이미 다 갖고 있게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런칭을 딱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로 되짚어서 이제 와보면, 사이다 경제에서 만약에 강의 클래스를 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누구 강의가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라고 딱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부터 예를 들면 그분의 뭐 인터뷰 영상도 나오고 그분이 막 알려주는 정보성 영상도 막 나오고 하면서 이분 정보가 되게 좋구나. 이분 언제 강연 안 하나? 막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사이다 경제에서 며칠 날 이분의 강연쇼가 있습니다. CGV에서 딱 해요. 그러면 확 와다다다다다 결제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텝이 필요하더라라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고 그걸로 마케팅 기법을 이제 만든 게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 분들도 진짜 많아요. 막 구독자 10만 명 넘는 유튜버 분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의 하나같이 그 고민이 저랑 똑같았어요. 구독자는 많은데 제가 뭔가를 만들어 갖고 이제 팔려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고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까가 그거였고, 그래서 그냥 컨텐츠만 만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 이런 강의 만들었습니다 사세요, 뭐 이런 책을 제가 냈습니다 사세요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부터 이런 어떤 빌드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정보도 먼저 좀 어느 정도 주고 이 사람들이 더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궁금했죠. 사실 이번에 제 이런 책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런 정보들 다 담아놨어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요즘에 주시는 정보 보면서 너무 도움받고 그 내용 더 깊게 배울 수 없나 했는데 책이 마침 나오는군요 하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마케팅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입니다. 만약에 뭐 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약간 좀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맞아요. 약간 관심을 끌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제목이 나왔는데 후보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아요. 확실히 뭔가 애착이 더 가고. 그죠. 그런 게 가능하겠네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책을 내기 전에 뭘 하냐면 서베이를 무조건 돌려요. 이번에 이런 주제의 책을 내는데 너네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을 내가 책에 담고 싶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 체크를 해주면 내가 그거 위주로 더 조사하고 많이 해서 책을 쓸게. 이거 자체가 이 사람 책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일단은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면서 뭐 점점점 나가면서 요즘에 책 쓰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 뭐 이런 일상도 한 번씩 공유하고 그게 이제 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챕터 파트 쓰고 있는데 정말 내가 썼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꼭 뭐 여러분들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미리 보기로도 한번 뿌릴게. 뭐 이렇게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목 짤 때도 컨테스트 만들고 표지 만들 때도 컨테스트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막 투표도 받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더 이제 애착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내가 같이 만든 상품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런칭을 할 때랑 그게 아니라면 항상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 여러분 제가 비밀리에 밝힙니다. 내일 책 나옵니다. 막 이래요. 그럴 때랑은 판매량이 정말 이제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전에 빌드업이 필요하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후속 마케팅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상품을 상세 페이지에다가 거창하게 등록을 한 뒤에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팔까?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릴까? 네이버에 검색 광고를 걸까? 뭐 그게 다 후속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사실 이 어떤 상품을 런칭을 할 때 그 런칭 매출의 거의 90%는 이 사전 마케팅에서 다 승부가 나요. 사전 마케팅에서 사전 작업이 안 돼 있으면 런칭 딱 당일날 사실 막 수억 원씩 매출이 나는 상품들이 많은데 그런 건 다 사실 사전 마케팅을 워낙에 잘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인 거죠. 네. 되게 중요한 거 배웠네요. 사전 마케팅. 상당히 중요하다. 네. 한번 여러분도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책도 마찬가지고 또 콘텐츠, SNS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이틀, 주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카피라이팅. 그래서 이 거절할 수 없는 제목을 짓는 법. 그 포리얼님의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제목을 잘 짜는 법이야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조금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일단 제목을 짤 때 두루뭉술하게 짜는 게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제목을 쓰는 거.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거. 월소득을 크게 늘리는 법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월소득 50만 원 늘리는 법. 이렇게 딱 명확하게 숫자로 넣어주는 게 좋고 그것도 뭘 투자해서 뭘 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1시간으로 월 50만 원 소득 늘리는 법. 이러면 확실하죠. 네네. 집에서 노트북으로 하루 1시간에 월 50만 원 버는 법. 이러면 확실한데 월 소득을 크게 늘리는 법. 아니면 월 소득 좀 더 버는 법. 뭐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가면 일단 사람들한테 잘 어필이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 거. 그러니까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도 사실 그런 사례였는데 일단은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 마케팅 책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네. 사람들이 일단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 뭐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기심 때문에 이제 받아보게 된다는 거죠. 뭐 무슨 기법, 뭐 이응지읒 기법, 뭐 이런 거를 내가 만들었는데 뭐 한 달에 매출을 2배 올릴 수 있는 이응지읒 마케팅 기법.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뭐야? 라고 하고 일단은 받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을 짜주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고, 그리고 타겟을 명확하게 제목에 짜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 둘 있는 육아맘만을 위한 뭐 앱테크로 월 10만 원 벌기. 이렇게 써놓으면 아이 둘 있는 육아맘. 이거 난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반응을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을 명확하게 딱 넣어가지고 그냥 후킹을 하는 그런 방법도 카피라이팅에서 좀 좋은 효과를 내는 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연매출 20억을 달성한 창업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템 선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건 잘 될 만한 아이템이다. 이건 안 될 거다. 이런 걸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사실 창업 아이템을 찾는 법은 저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망할 거냐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서 니즈가 있겠냐 없겠냐를 기반으로 할 때는 제일 그냥 쉽게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그 고민 테마랑 연결이 돼 있냐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고민 테마는 결국 4가지예요. 크게 돈, 사람, 꿈, 건강. 네. 4가지. 결국에 모든 사람이 무슨 고민 있어요 해서 물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돈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꿈에 대한 고민, 건강에 대한 고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서비스가 결국에 이 인간 4대 테마에 들어가는 어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냐. 그러면은 사실 돈이 될 가능성은 크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될 가능성은 적다. 근데 그거와 좀 벗어나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 좀 돈이 안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내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거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뭔가 이거를 좋은 이유를 계속 내가 어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힘들게 일으켜야 되는 사업일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사업 아이템을 좀 만들 때 제가 사업 아이템 구상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워낙에 제 채널에 많이 여러 가지로 올렸어가지고 그냥 제 채널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돈이 들던 걸 돈이 안 들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만들어준 거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런 거 다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에요. 그죠? 기존에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만들어줬고 게임 리니지가 왜 성공을 했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서 꼽는 거는 현질이에요. 현질. 그렇죠. 기존에는 게임 아이템이 돈이 되지 않았는데 리니지를 맞아요. 기점으로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실물 돈이 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된 거. 그게 이제 사실 리니지의 또 성공 배경에 있었다. 그래서 리니지 모바일이 출시될 때는 그 거래 시스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실 그 주가가 오락가락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네네. 거래 시스템 뺀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한번 폭락하고 막 그랬던 적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되지 않던 걸 돈이 되게 해주면은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된 사례들이.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만들어줘서 뭐 여러분들이 앱테크 한다고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거 뭐 쓰는 거 이런 거 다 사실 그런 요소잖아요. 원래 이런 뭐 휴대폰의 잠금 화면이 돈이 될 리가 만무한데 그거 네네. 뭐 이렇게 넘기면서 광고 보면 돈이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캐시 워크라는 것도 있죠. 뭐 걸어 다니면 만보기로 해서 돈을 버는 뭐 그런 맞아요.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해줘서 사업 아이템을 만든 사례고 역으로 돈이 들던 걸 돈이 안 들게 해서 사업을 아이템을 만든 것도 많죠.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에요. 그 이전에는 문자 메시지는 다 돈이었어요. 하나에 뭐 몇 원씩. 근데 무료 문자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쓰게 됐고 결국에 그렇게 플랫폼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것저것 수익 모델을 붙여서 돈을 버는 거죠. 뭐 그거 외에도 돈이 들던 걸 돈이 안 들게 해줘서 사실 사업을 만든 게 대부분의 뭐 요즘에 나오는 스타트업의 플랫폼 사업들은 거의 그렇죠. 왜냐면은 시간도 사실 다 돈이고 비용인 거니까 내가 이전에는 뭐 다
부동산 중개사를 가서 뭔가 정보를 받아야 됐다면 직방 앱만 쓰면 이제 원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돈 들던 거, 시간 들던 거, 비용 들던 거를 다 없애주면서 사업 아이템을 만든 구조니까 결국 내가 사업 아이템을 뭐 생각하고 있을 때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해주거나 아니면 돈이 들던 걸 돈이 안 들게 해줄 수 있다 하면은 그거는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매출 20억 또 회사를 창업을 하셔가지고 잘 끌고 오시다가 결국엔 좀 그만두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이게 제가 이제 25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첫 창업을 했었어요. 와. 그때 이제 근데 얼떨결에 창업을 했던 거죠. 원래 저는 경영학과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업을 꿈꾸면서 뭐 이렇게 계속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엄청 많이 만들고 뭐 창업 동아리니 이런 데 되게 많이 전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창업 대회란 대회는 막 다 나가가지고 맨날 그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뭐 맨날 앱 뭐 이런 거 막 발표하고 네네. 만들 기술은 없으면서 그 아이디어만 맨날 발표하는 거죠. 네네. 그런 걸 맨날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좀 운이 좋게 세계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세계 대학생 창업가 기업가 정신 대회 뭐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각 나라별로 이렇게 뭐 국가대표 이런 이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국가대표로 나가신 거예요? 국가대표. 네. 와. 일본 아이템을 본 거죠. 일본의 대표로 나온 친구가 했던 게 이제 요양 사업 관련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지금 일본만큼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완전 초고령화 사회였고 그래서 우리도 미래에 저 사업은 무조건 유망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가 엄청 많이 돌리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한 분이 내가 아는 사업가들이 있는데 한번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발표를 해봐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덜컥 1억의 이제 자본금이 투자가 된 거죠. 근데 십시일반으로 막 되게 이제 투자를 해주셔서 뭐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2,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설립 단계 지배 구조가,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네. 엄청나게 다 나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뭐 법인이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거에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인데 그냥 시작할 때 제 지분이 5%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여기 이제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사실 이제 거기서 다 파생을 해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모르니까 그때는 뭐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게 됐어. 너무 신나. 그냥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한 2년 차에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방문 요양이라는 이제 사업 모델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집으로 파견돼서 이렇게 요양 서비스를 하는 영역인데 그거를 프랜차이즈를 해서 전국에 가맹점 50개를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막 겉으로 볼 때는 막 뭐 대학생이 창업해가지고 막 뭐 성공한 청년 CEO 뭐 이런 걸로 막 언론에는 보도되는데 사실 그때 제가 막 월급을 받아가던 게 100만 원. 월급 100만 원 책정해서 받아가다가 그다음에 제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월급을 올려서 월급 2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갖고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 막 언론에 비춰지는 거랑은 다르게. 그리고 회사 상황도 그 가맹점이 많다고 해서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막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계속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회사도 좀 적자였어요. 가맹점이 많아져서 결국에 거기서 이제 로열티도 나오고 거기다가 요양 관련한 뭐 용품도 막 이제 유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 수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투자 유치가 이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분 구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VC 투자를 받으러 IR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 IR을 가서 하면 사업 모델 좋다. 이제 좀 더 그 이제 텀시트라고 해요. 네네. 그 투자 직전에 이제 이런 걸 막 주고받으려고. 그래서 뭐 해서 이제 해가지고 지배구조 이런 거 이제 까보면 다 이제 드랍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데 투자를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도. 왜냐면 제가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주주분들 거 뭐 주식을 사서 내가 지분율을 늘리기라도 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여기서도 낑기고 여기서도 낑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자리를 좀 그만하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럼 다시 창업한 그때로 돌아가신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지배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신경 쓰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지금은 거의 이제 스몰 비즈니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법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1인 법인이에요. 100% 제 지분이고 뭐 그 지분을 쉐어할 생각도 별로 없고 한번 이렇게 당했어. 저는 별로 이제 그냥 내 자유롭게 네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갖고 있어서 네. 물론 이제 뭐 적절한 투자 상황이 있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막 스케일업을 할 단계다라고 판단되면은 적절하게 이제 그걸 쓰겠지만 뭐 그럴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자율성을 더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때로 뭐 돌아가면은 근데 저는 그래도 창업을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돼서 너무 막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거기서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결국에 제가 지금 돈을 벌고 뭔가 활동을 하고 하는 게 다 사실 그때 쌓았던 내공이나 그때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실패였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거쳐가는 엄청 큰 경험을 해본 어떤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수업료를 또 지불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부자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무엇일까요? 성공은 제로섬이 아니다. 근데 나눠 많은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차이인 것 같은데 부자들은 A가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B라는 이제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A가 성공을 하면 제가 성공했네. 싫다. 쟤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해.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성공이라는 게 유한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인드셋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은 사실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게 내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한 게 내가 성공을 하는 데에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한다든지 내가 성공을 하는 걸 가로막힌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반기를 드는 경우에 이런 반기를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 갔는데 A가 낙찰되고 저는 폐찰했어요. A가 성공한 거고 나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A가 내 성공을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한 가지에만 내 성공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은 어떤 한 가지에서만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군데에만 의존하는 순간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업 영역에서 성공해야 돼. 나는 이게 다야 라고 의존하는 순간 여기에서 나보다 승리 플레이어가 나오면 쟤 때문에 내 성공 못했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갑자기 이제 뭐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저렇게 성공했군. 저런 방식으로 성공했으니 난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인드로 갈 수 있어야 저는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사실 그 보는 시선이 달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과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막 뭐 까내린다든지 운이 좋아서 저런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은 사실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런 사람들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가기 위해서 뭔가 더 액션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공한 사람 욕하고 그러면 성공하기가 힘들죠, 당연히. 그럼 욕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또 만족감 느끼고 사람들이. 그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승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 맞아. 걔 그거라니까 뭐 사기라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실 현실은 바뀌는 게 없는데 그냥 마음만 편한 거죠.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어도 길게 놓고 보면은 자기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는 게 하루빨리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는 저는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업가는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상무까지 같이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사업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 일을 시키면 딱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면 돼요. 일을 시키는데 3, 4를 한다. 우수한 직장 직원. 뭐 임원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1을 시키는데 막 10, 20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 그래서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을 시키는데 0.5를 6을 한다. 네. 이런 사람들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아.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나 우리 회사 너무 꿀이야. 나 막 월급 루팡 하는데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단기적인 생각이거든요. 회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회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 루팡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이 0.5를 하는지 7을 하는지 3을 하는지 회사는 알아요.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회사는 진짜 꿀이야. 하는 거 별로 없어. 나 그냥 막 화장실에서 돈 벌고 있는 중. 이런 것만 올리잖아요.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1을 시켰을 때 10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 하면은 저는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잘할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돈, 재능, 스펙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학력도 아니고 결국엔 스킬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스킬. 돈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스킬이 있는 사람한테 모이게 되어 있어요. 돈을 불릴 수 있는 스킬이 있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돈이 몰려요. 왜냐면은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내 돈이 불어나니까 당연히 돈도 다 이 사람한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내 스스로도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후천적으로 다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소득 스킬이라고 하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킬들. 카피라이팅 스킬도 사실 고소득 스킬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코딩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획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컨텐츠 마케팅 능력도 저는 다 고소득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학위가 필요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학벌이 좋아야 된다든지 학력이 좋아야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내 노력 여하에 달렸어요. 내가 그 스킬을 의지를 가지고 배우느냐. 근데 배우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난 돈도 없고 뭐 변변치 않은 대학을 나왔고 아니면 대학도 못 나왔고 아니면 뭐 인맥도 없고 뭐 스펙이 안 좋아. 그래서 난 못해.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닌 거죠.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는 거. 그걸 하려면 결국에는 나에 대한 투자예요. 자신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주식 투자로 한 달에 20만 원씩 꼬박꼬박 뭐 우량주를 산다. 이런 투자 좋지만 그 20만 원을 내가 20대 30대라면 꼬박꼬박 나한테 투자할 것 같아요. 뭐 좋은 강의를 듣든 뭐 책을 보든 내가 뭔가 새로운 그냥 그 조그만 돈으로라도 새로운 시도를 도전해봐서 날려도 괜찮으니까 뭐 소규모 창업을 해보든 뭔가를 해보는 거죠. 소규모 장사라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나 스킬을 쌓을 기회들을 계속 내 스스로한테 만들어서 내가 월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 뒤에는 나중에 우량주 20만 원씩 산 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높은 수익률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하면서 고소득 스킬을 키운다. 그게 저는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사이다 경제에 어느 정도 적합한 그 인터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막 재테크 이런 거보다는 창업이나 마케팅이나 막 사업하세요. 뭐 이런 걸 이제 사업도 막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여러분만의 스몰 비즈니스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주식 투자를 할 돈으로 오히려 스몰 비즈니스를 해보세요. 그 경험이 향후에는 더 많이 돌아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해요. 근데 소득이 많아지니까 사실 그게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실이 나더라도 버티는 힘도 더 강해지고.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이 없는 상황,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재테크만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게 저는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이거는 제 주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의 루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부를 창출하는 거를 지향하는가가 궁금하시다면 뭐 제 채널에서도 컨텐츠를 한번 봐주시면은 또 뭐 이런 방향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배워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자신의 주관이시다라고 이제 포리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네. 이제 워렌 버핏 주주총회 산소녀가 그랬대요. 뭐 종목 하나 씹어달라고 속된 말로. 네. 근데 워렌 버핏이 그 살 돈으로 너 자신한테 투자를 해라. 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일반적인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런 재테크보다도 선행이 돼야 되는 네.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보시고 또 큰 깨달음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최근에 출간하신 책 그리고 네.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리얼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